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4세에 인생엔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는 반전을 맞게 된 여성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판을 바꾸어 버릴 사건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단박에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저에게 벌어지게 되었죠. 고통의 시간을 잘 참았기 때문에 신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라는 것이 저를 덮었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축복을 받거나 환영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짐덩어리 같은 존재였어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딸만 넷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집안에는 곡소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또 딸이냐, 또 딸년이야. 아니, 이 집안에 무슨 기집년만 줄줄이 태어나. 너는 도대체 뭐라고 다니길래 매번 낳을 때마다 달린 거 없이 기집년만 낳으냐고. 에라이 쓸모없는 년 같은 이라고. 결국 밥숟가락만 늘어났잖아.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4번의 임신과 4번의 출산을 겪으셨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셨습니다. 셋째 언니까진 그래도 어떻게든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방치되고 방임된 채로 자라야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운과 불행이 마치 제 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욕을 먹었고 나쁜 아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쟤는 왜 부모의 얼굴을 닮은 구석도 없이 저렇게 생겼냐? 쟤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냐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냥 저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말을 했었죠. 저만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다니까요. 미운 오리 새끼도 나중에는 백조가 되어 우아함을 내뿜었지만 저는 그렇게 내뿜을 수 있는 날개조차 달리지 않은 시퍼런 오리 새끼였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제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단 한 번도 배움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기역, 니은, 디귿도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제가 볼 수 있는 책은 없었습니다. 언니들이 이미 너덜너덜하게 찢어버린 책들만 있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펼쳐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머니께선 낭비다, 아깝다며 제 손을 탁 치셨습니다. 기집년이 책 보고 똑똑해져서 뭐 할 거야? 지엄이 말에 반항이나 하고 대들기나 하겠지. 기집년들은 집구석에서 집안일이나 잘하다가 시집가서 돈이나 보내주면 그만인 것을. 할머니의 모진 말은 쌓이고 쌓였고 저는 그저 그 말에 순응했습니다. 말 맞다나 제가 되들어봐야 우리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죠. 제가 으르렁 이빨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 엄마에게 그 화살이 쏟아졌고 불쌍한 엄마는 저를 혼냈습니다. 애초에 할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을 너무 어릴 때부터 깨달았죠. 어릴 때 제 유일한 도화지는 흙이었고 나뭇가지는 연필이었습니다. 자연이 제 놀이도구였고 상상력은 그 속에서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도 저를 감정의 방패막이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만 보면 우라통이 터져.
막내는 왜 이렇게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정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 저는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가족들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화가 나면, 기분이 나쁘면 제게 쏟아부었습니다. 언니들조차 저를 무시했습니다. 새언니는 똘똘 뭉쳐 저를 따돌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억압과 고통이 모두 저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언니들은 그 화살을 다시 받고 싶지 않아 저를 왕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저를 불쌍하게 여겨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을 드셨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엄마께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저를 향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매질은 몸을 아프게 한다기보단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네가 떡하니 달고 태어났어야지. 니년이 말이야. 왜 아들이 아니라 딸로 태어나서 집안을 이렇게 살얼음판으로 만들어? 폭언을 들으며 혼난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건 분명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오기로 선택한 적이 없고 태어나는 성별조차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왜 태어났을까를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태어남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자라는 아이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그저 한 번이라도 잘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저와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늘 어둡고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었고 가족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왜 이 세상에 나왔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고 웃음은 사치였으며 눈물은 숨겨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몰랐고 관심이라는 것을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복된 세뇌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더 그렇게 생각하며 자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람은 태어날 때 성별을 고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성별을 여자로 선택했을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초경을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셋이나 있었고 어머니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셨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고 말하는 순간 혼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그때서야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늘 말이 없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그게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 생각하셨지만 알고 보니 그건 수년간 받은 꾸지람과 무시 그리고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때문이었다는 걸 눈치채신 거죠. 혹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을 해줄 수 있니? 선생님이 영진의 집에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저희 집에요? 여태 한 번도 가정 방문을 하신 선생님은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좋아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로 문제도 그렇고 한 번쯤은 방문을 해야 하니까 나를 잡았으면 좋겠구나.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참 스승이셨어요. 제가 집에서 말도 못할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충 눈치채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셨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때쯤 선생님은 제 손목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손목에 크게 퍼져 있는 붉은 혈관종을 처음 보시고 멍이 든 줄 알고 놀라신 거였습니다. 사실 그 혈관종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아이들도 있다지만 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없앨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희 가족은 저에게 그런 수술비를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지 부모님, 영지가 참 똑부러지게 자기 일을 잘해요. 영지 부모님께서는 영지의 진로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로요? 그건 뭐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부모가 정해줘야 한답니까? 물론 영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집안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야 하니까요. 몰라요. 위로 언니만 셋인데 각자 알아서 잘하던데요? 선생님, 저희는요,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시간 버리는 게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넷을 키우는데 진로 고민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심 사양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담임선생님께서는 느낀 바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아동 방임과 정서적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밥은 잘 주냐, 손찌검을 하진 않냐 같은 형식적인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히 그런 짓을 했냐며 가족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한 명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나마 저를 걱정해주던 담임선생님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의 마음을 써주셔도 결국 제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졸업해서 뭐 할 거야?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기나 해? 학교 그만둬. 대학은 보내줄 마음도 없으니까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야. 아버지께선 얼큰하게 취해서 오셔서는 저에게 신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구인구직란이 가득 차 있는 신문 페이지였어요. 저는 그 신문지를 잡아들고 한참 멍하니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언니들처럼 고등학교는 졸업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고등학교도 중퇴를 하라고 말을 하셨으니 가슴이 먹먹했죠. 이 험난한 세상에 중졸로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말입니다. 정말 제가 친자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피를 이어받은 자식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입을 꾹 다물어? 답답하게? 네 아버지가 네 생각해서 가지고 온 신문인데. 거기 보면 공장들 많다. 숙식 제공도 해준단다. 거기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걸까? 너무도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린 마음엔 그 현실이 감당되지 않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언니들이라고 해서 모두 대학에 진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전문대를 졸업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신 것도 아니었고 집에서 그 누구도 학업을 위해 돈을 써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언니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돈을 벌며 자립해서 살아갔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고등학교는 그만두자. 돈을 벌자.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이곳을 벗어나자 하는 생각이요. 그 결심을 굳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퇴서를 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다른 선생님들까지 하나같이 저를 손가락질 하셨습니다. 아니 중졸로 뭘 하려고 그래? 머리에 든 게 없고 맨날 수업 중에도 딴 생각만 하니까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지?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인생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 사인하면 자퇴서 승인 날 거야. 다들 제 사정도 모른 채 마음대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과 말들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질은 제게 낯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충분히 겪어왔습니다. 오히려 그 무관심한 태도에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내 상황에 관심 없는 이곳이 오히려 덜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랬냐고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선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을 챙겼고 결국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숙식이 제공된다는 말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곳이라면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벌어 이 집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는 날 언니도 아빠도 언니들도 누구 하나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한 인사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거기는 월급날이 언제라니?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고 덤덤하게 뒤를 돌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들어가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견뎠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잠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돈으로 나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이 돈이 내 자유를 사줄 수 있을까? 그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연락조차 없던 엄마였기에 조금 기대도 있었어요. 월급 받았지? 그 돈 좀 보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월급을 받은 걸 아셨을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만 제가 일하는 공장에 전화를 걸어 월급날이 언제인지 직접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모라고 불러도 될까 싶었거든요. 물론 저는 돈을 모아서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었기에 월급을 아껴서 모은 뒤 집을 탈출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도 절대로 그것을 가족에게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였으니까요.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월급이 들어왔을 때도 그 돈은 가족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두 번째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공장에 물어보았고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공장 사람은 저를 힐끔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됐으니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보내줘야지.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요? 어디가요? 아니, 엄마가 아픈 것도 몰라요? 암이라고 하시던데? 딸년이라는 게 암 치료 받게 돈 좀 보내달라니까 싸그리 무시한다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 엄마는 거짓말을 친 것이었어요. 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저를 못된 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쪽으로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상황에 놓이기 싫었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턴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장에서의 삶은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그나마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일을 하며 저는 계속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제 인생이 정말 덧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9년 차, 27살이 되었을 때 새로 관리자로 들어온 33살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33살의 관리자로 승진했다는 것은 공장에서 꽤 오랜 경력을 쌓은 사람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관리자 역할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무엇이든지 살펴보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눈에 띄었고 나도 모르게 그의 듬직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보면 왠지 끌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생산 라인에서 기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물질을 빨리 빼야 하는데 신입 직원이 그걸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라인이 멈추게 된 것이에요. 공장에서의 일은 1분 1초가 돈이기 때문에 그 순간 공장 관리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이물질을 안 빼? 하루 이틀 일했어? 왜 일 이렇게 못하는 거야? 누구야? 누가 이물질 안 뺐어? 성질을 벅벅 부리며 한 관리자가 우리 라인에 와서 질책을 했죠. 그런데 신입 직원은 그 문제를 자기 잘못이 아니라 제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죠. 그 덕분에 덤터기를 쓰게 생긴 거였거든요. 공장이 그렇게 일이 잘못될 때마다 감봉을 했기 때문에 제 월급에서 차감될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그때 새로운 관리자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는 신입 직원이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는 따졌습니다. 아니, 앞에서 선임이 교육 제대로 하는 건 내가 다 봤는데 지금 뻔한 거짓말을 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되지. 결국 그 신입은 그 자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 덕분에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고마워서 캔커피를 사서 그 관리자를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관리자는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게 되었고 자주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자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니라고 말해야 했지만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을 꾹 다물면 제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6살이나 더 연상이라 도둑놈처럼 보일까봐 말을 못했는데 저 영지 씨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면 저랑 한번 연애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요? 네, 저 관리자님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저희 정말 연애를 시작하는 건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30살이 되어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외동이었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저에겐 정말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그가 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남편이 보여주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설거지 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한다고. 이 예쁜 손에 물 닿아서 습진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주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이야말로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제가 할게요. 내가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이런 집안일은 빠삭하게 잘하지. 며느리나 좀 쉬어.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와놓곤 집에서도 일을 하겠다고 그래? 저한테는 익숙한 일이에요. 어머님이나 좀 쉬세요. 아까 저녁 차릴 때도 옆에서 내내 도와주셨으면서. 요리 경력은 내가 훨씬 위니까 그렇지. 나는 우리 며느리가 대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응?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저를 보면 더 많이 먹이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항상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의 품 안에서 사랑과 안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며 제 이야기를 슬프게 들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차별과 무시, 멸시를 들으면서 당장 그들을 찾아가서 족치러 가자고 화를 내주신 시어머니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정말 제 엄마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효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나는 말이야, 우리 며느리 같은 딸이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 며느리로 내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마운 거 알지? 어머님,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거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비행기를 태워줘. 우리 아들도 한 번도 안 태워준 비행기를 우리 며느리가 태워주네. 어머님, 말로 타는 비행기 말고요. 언젠간 제가 돈 차곡차곡 모을 테니까 저희 정말 비행기 타고 여행 가요. 해외를 못 가면 제주도라도 가요. 제주도 좋지. 내가 얼마나 좋아한다고, 바다를. 제주도 여행도 10수년 전에 한 번 가보고 못 가본 것 같네. 우리 며느리랑 함께하는 여행길이 참 즐겁겠다. 벌써 기대가 되는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아직도 시궁창 같을지도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는 나랑 같이 우리 아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까. 시어머니께선 항상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고운 손을 가진 며느리가 고생하는 건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고부 갈등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남편과도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출근을 하며 항상 저를 챙겨주었고 비가 오면 본인 어깨가 다 젖어도 저는 비 한 방울 맞지 않게 해주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도 조금은 나아질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남편은 늘 저에게 항상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었죠. 그런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남편 정말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죠. 당연하죠. 그렇게 너그럽고 큰 마음을 품은 시어머니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남편인걸요. 하지만 같이 살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억압된 상태에서 자라왔기에 말수가 적고 행동이 소심한 편이었어요.
남편은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고집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이 답답했던 건지 남편에게 조금씩 잔소리를 하며 우리 며느리를 챙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왜 앞에서는 말을 못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잔소리가 전부 제 이간질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잔소리였는데요. 그저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정성을 다했을 뿐인데 오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관리직에서 잘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업체의 하청을 받으려는 접대 자리에서 실수를 저지른 남편은 그 일로 인해 좌천을 당하고 결국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1년을 더 버틴 뒤 결국 남편은 실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이었던 건 그때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저희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만삭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공장을 그만두고 출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을 벌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술만 마시며 저와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에 취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출산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결국 출산을 했고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자 시어머니도 저와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4시간 아르바이트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또 저녁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갓난아기인 우리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애 울잖아요. 내가 분유 주라고 물만 타서 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게 그대로 있어? 아이씨,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보여? 또 술 마셨어? 술 좀 그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술을 먹더라도 애 분유는 챙겨줘야지. 너도 지금 나 무시하냐? 애 밥이나 챙겨줄 사람으로 보이냐고 내가? 남편은 어느 날부터 술에 취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오전엔 야구르트를 배달했고 오후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퇴근한 후에는 편의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남편은 점점 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의점이 술집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새벽 2시까지 손님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야, 너 그 일한다는 그 편의점 말이야. 술집들 사이에 있던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너 바람난 거 아니냐고.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그런 거 아니야. 너 휴대폰 내놔봐. 누구랑 무슨 연락을 하는지 일일이 다 보고해. 니년이 지금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다 의심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뭔데? 제발 자중하란 말이야. 애가 듣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어쭈? 이거 봐라. 과민 반응하네? 어디서 큰 소리야? 찍소리도 못하던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큰 소리냐고. 너 진짜 남자 생겼지? 이리 안 와? 남편은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바람난 거 아니냐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끌어안았고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미안하다고 무릎까지 꿇고 사과도 했고 그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때는 그저 한 번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며 저에게 손찌검을 하곤 했습니다. 손찌검 이후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화를 내면 남편은 다시 사과를 하곤 했죠. 그때마다 저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의심하며 서로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 시점부터 제 삶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손찌검과 폭력,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제 자신을 위로하며 버티는 하루하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며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부터 제가 겪었던 것들은 단순히 폭력적인 사건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잦은 폭언과 신체적 폭력은 날로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39살까지 남편은 여전히 무직이었고 아이는 점점 더 커가면서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가난과 차별을 아이에겐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가난과 무력감 속에서 아이를 지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도망친다면 아이와 함께 떠날 곳도 없었고 그저 시어머니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저놈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 죽겠어. 어머님,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 마음이 편안해야 할 텐데. 저는 우는 시어머니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봤고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며 일부러 상처를 감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의 폐악질은 더 이상 저와 아이를 넘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해진 폐악질 때문에 아이가 남편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무심함에 당해왔던 것이 있었기에 검찰청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게 빠를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고발을 하겠다고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절차도 모른 채요. 아이는 학교에 있었고 그나마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낮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해 저는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좀 고발하려고요. 제 남편이요. 폐악질 때문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애원을 하듯이 말을 하자 직원은 저에게 차를 내어주면서 진정하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가정 내 괴롭힘이 심하냐 그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차를 내어주다가 제 옷소매에 뜨거운 차를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손을 달달 떨고 있어서 차가 넘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놀라서 옷소매를 확 걷어붙였습니다. 그때 제 팔에 있던 혈관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팔을 확인한 직원이 빤히 제 손목을 보더라고요. 그때 공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고소장 접수 도와드릴게요. 저는 주머니에 챙겨온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더니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내선 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만 박 검사님을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몇 분 뒤 박 검사란 사람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검찰청 내부로 몰려들며 상황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검찰청 내부가 마치 발칵 뒤집힌 것처럼 소란스러워졌고 그들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검사란 사람이 저에게 마치 조금 흥분을 한 것처럼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남편을 신고하러 와서는 갑자기 모든 화살이 저에게 쏠리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집이 어디였는지도 기억하시고요? 예?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가 어딘진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성동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팔에 있는 혈관종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한참을 제 팔목을 확인하던 박 검사는 맞는 것 같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박 검사가 어디론가 연락을 하더니 잠깐 검찰청으로 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연관이 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았죠. 저는 그저 잠자코 기다리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곳에 갑자기 한 늙은 부부와 한 여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저와 정말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진 않았지만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늙은 부부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우리 혜인이가 맞다. 내 딸이 맞아.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저는 이 상황이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갑자기 누가 딸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지. 우리도 이 사실을 몇십 년 만에 알았는데 혜인이 맞아. 내 딸 혜인이야. 이렇게 뚝 닮았는데 아닐 리가 없어. 우리 딸이라고. 여보, 드디어 찾았어요. 우리 딸을. 내 딸.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두고 깜짝 카메라라도 찍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가족이 따로 있고 제 인생이 있어서 그런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평생 구박만 받긴 했지만 저에게 가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멀쩡히 있었는데 누가 자기 딸이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그들의 딸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자기 발로 찾아왔어?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거냐고. 남편을 신고하러 왔어요. 가정 내 괴롭힘이 심해졌고 우리 아이에게까지 손을 뻗칠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제가 딸이라는 게 이게 다 뭔지 설명을 좀... 저에게 딸이 맞다고 외친 아주머니께선 저를 끌어안고 그동안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한 거냐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 주었던 사람은 시어머니와 우리 아이밖에 없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니까 기분이 묘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의 손을 잡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벅찬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아저씨께선 뭔가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피로함이 고생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는 건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오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병원으로 바로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검사란 사람은 그 아저씨를 보고 장인 어른이라 부르며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우리 딸이 맞다며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고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잠시 뒤로하고 그들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딸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 간절함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런 정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제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꼭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저 역시 그들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놀라울 만큼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에 대한 갈망 혹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이 있던 저에게 이 노부부는 정말 중요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이라고 불리웠던 저를 괴롭혔던 그들과는 달리 저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이들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는 그들이 진짜 가족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애틋함에 이끌려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처음 본 사람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을 하는 그들에게 의심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검찰청이긴 했지만 워낙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저를 잃어버린 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저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침을 꼴깍 삼키고는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를 잃어버렸다 하면 적어도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달라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파르 혈관종 말이지. 그 혈관종이 우리 집안 유전의 일종이야. 여기 너랑 꼭 배 닮은 이 아가씨가 네 언니야. 여기 박 검사가 우리 사위고 우리 큰딸에게도 혈관종이 있었어. 아기 때 어깨 죽지 쪽에 선명하게 혈관종이 있었는데 사라졌지. 혈관종이라는 것이 꼭 유전으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혈관종이 있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저를 어떻게 친딸이라고 확신을 하시는지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자면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나는 산부인과에서 네 팔목에 있는 혈관종을 확인했었다. 내가 너무 난산이라 너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기절을 했는데 그래도 내 팔에 남아있던 혈관종은 똑똑하게 기억이 났어.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했을 땐 아이 팔에 있던 혈관종이 점점 푸른기를 머금더니만 며칠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혈관종이라고 생각했던 자국이 단순히 멍이었던 것입니다. 다들 혈관종이 유전되지 않아서 다행이란 식으로 말을 했지만 팔목에서 선명한 보랏빛 혈관종을 보았던 친모는 의문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절을 하기 전 스치듯이 본 것이라 잘못 봤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인데 당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팔은 여전히 선명한 혈관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제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를 도대체 언제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산부인과에서 바뀐 것이 아닌가 의심은 하고 있다. 그 이후에 산부인과가 문을 닫기도 했고 관련 기록도 찾을 수 없게 되었거든. 우리도 수십 년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작년에 작은 소란이 있었지 않니? 돈을 받고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거나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으로 돈을 받고 입양시키는 그 의사 이야기 말이야. 저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것 같아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만. 그 의사가 바로 내 둘째 딸을 받아준 의사였다. 그래서 그 의사를 수수문했고 기록을 찾으려고 했지. 의심을 하게 됐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거의 40년을 넘게 키워온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내 딸에게 미안한 감정만 가득했고. 그 기사만 보고 그럼 의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팔에 있던 자국이 멍이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혈관종이라 의심을 한 번도 안 하고 40년을 넘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 우리 남편,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고 우리 가족들은 다 같이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어. 간 이식 적합 검사에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렇게 아저씨, 그러니까 제 친부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 위해 온 가족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의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둘째인 딸, 그러니까 저랑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되는 그 딸에게 의사가 며느리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희 친부모님께서는 아들은 없고 딸만 둘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의사에게 되물었고 의사가 갸우뚱하면서 우리 가족과 유전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며느리인 줄 알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묘하게 겉도는 외모를 가지고 묘하게 신경 쓰였던 팔목의 멍자국까지 전부 친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었던 기시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둘째 딸을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불일치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친딸이 아니라면 정말 친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싶으셨던 거죠. 혈관종이 잘못 본 게 아니었다고 오로지 그 기억과 태어난 산부인과 주민등록번호상 본적만 가지고 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사위가 검사라서 검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기록을 살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제 발로 검찰청을 찾아간 것이고요. 내가 진짜 딸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정말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확신한다. 실제로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내 딸이라는 생각이 들어. 생긴 것도 이리 닮았는데 어찌 모르겠니? 팔에 혈관종도 있고 우리 혜인이랑 생일도 같다. 너는 우리 딸이 확실해. 나는 그렇게 믿어. 이게 진짜든 아니든 정말 운명의 장난일지 몰라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죠. 며칠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친딸이 맞았던 거예요. 그 결과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일치라니. 그동안 저를 구박했던 그 인간들이 남보다 못한 핏줄이라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냥 남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은 그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이라는 걸 알아서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군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기도 했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딸인 줄 알고 자랐던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혜인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 혜인이가 유전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같이 살고 있어. 애도 많이 당황스러울 거고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혜인이가 이혼을 한 뒤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거든. 요즘 들어 말도 잘 안 하고 자꾸 집 밖을 나가. 자기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구나.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를 키웠던, 아니, 정확히는 방치했던 부모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짜딸과 함께 말입니다. 가짜딸, 그러니까 혜인이란 사람은 자기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키웠던 엄마는 저와 가짜딸, 그리고 저의 친모를 본 순간 덜덜 떨더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엄마가 가짜딸의 얼굴을 보며 외쳤습니다. 너 형지지? 아니가 진짜 형지구나. 아니, 어떻게 둘이 나란히 여길 찾아올 수가 있어?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를 키워준 엄마는 진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가난한 저희 집 내부를 눈으로 훑어본 혜인, 그러니까 가짜딸은 오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부모라고? 그럴 리가 없어.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제서야 진실이 밝혀졌죠. 엄마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얼마나 구박을 받을지 상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진 패물과 돈을 다 쥐어주고는 본인의 딸을 부잣집 딸과 바꿔치기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본인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 부잣집에서 걱정 없이 구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바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 중에 가장 좋은 집안의 아이인 저에게 혈관종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엄마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바꿔치기를 위해 저의 팔에 있던 혈관종을 흉내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딸의 팔에 일부러 멍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감없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소비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제 친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남의 딸을 데려갔으면 잘 키우기라도 했었어야지. 어떻게 아이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어? 애가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저를 키웠던 엄마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엄마는 늘 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만큼은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친딸 앞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끝까지 비겁하고 치사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엄마라서 참았어. 내 엄마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친딸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야?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한 이유가? 난 당신도 그리고 나를 평생 괴롭힌 아버지도 전부 고발할 거야. 다들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간 사이에 찾아온 친정이었는데 아이의 학교가 다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남편, 단 둘만 냅뒀다가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자 저희 친부모와 저를 키운 가족들 모두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술을 얼마나 마셨던가를 생각하며 손을 달달 떨며 집에 당장 가봐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저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형부가 같이 움직였고 뒤따라서 저희 친부모님도 달려오셨죠. 저는 그들에게 한 번도 저희 집안을 보여준 적이 없었지만 딸아이의 걱정에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기를,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하며 집 앞에 도착을 했죠. 언덕길에 올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려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건 남편이 아이에게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까지도 손을 올리는 거냐고? 미쳤어? 미쳤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이야. 야, 이년아, 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내가 술 내놓으라고 했지? 술 미리미리 채워두라고 했어, 안 했어? 뭐야? 저 멀끔한 새끼는 뭐 하는 놈이야? 야, 이 미친년 봐라. 너 바람났지? 저 새끼랑 바람이 났어. 뒤따라 들어온 형부를 보고 바람이 났다면서 저에게 있는 힘껏 손을 올리더라고요. 각오를 하고 두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저희 친부모님께서 들어오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누가 누구한테 손을 올리냐고요. 그 말에 형부가 술이 덜 깨서 정신없는 남편을 온몸으로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것들이 다 뭐냐고,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난리를 피우냐고 했습니다. 정작 난리를 피운 건 본인이면서요. 저는 제 부모님이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배꼽을 잡듯이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당신 같은 인간이랑 지지고 볶고 사는 거 지겹다고. 아니,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어요. 저 역시 제 가족을 찾아갈 테니 붙잡지 말아달라고 했죠. 남편은 저에게 술이라도 마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는 게 벅차서 미쳐버린 건 아니냐고 되물었죠. 저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진짜 정신이 나간 게 누군지 되새김질 해보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손댈 생각하지 말고 조만간 콩밥 먹을 생각이나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에게 바람난 주제에 입이 열리냐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죠. 그때 형부께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는데 그들의 태도는 참으로 무성의했습니다. 신고가 몇 번 접수되긴 했었는데 부부 사이에 흔한 다툼 아닙니까? 아이도 자주 우는 애라고 하던데요, 주변에서? 그러자 형부께서 경찰을 향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람은 권력이 주어져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저는 보일 수 없는 당당함이었지만요. 경찰이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 검사입니다. 지금 저 남성은 아동학대 및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 내 괴롭힘을 방치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당장 유치장에 넣으세요. 경찰은 그제야 진지해졌고 남편은 순식간에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저는 친부모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받았기에 그들에게 가족으로 인정을 받았고 형부님의 도움으로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를 방임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학대한 가족과 남편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하나같이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옹졸하던지요. 사람을 괴롭힐 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인간들이 하나같이 제 앞에서 반성을 했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데 가증스러웠습니다.
난 그저 내 딸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너도 자식을 낳아봤으니 알 거 아니니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여보, 미안해. 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신에게 저질러서는 안 될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줘. 이혼? 해줄게. 해줄 테니까 유치장에서만 꺼내줘. 당신들은 끝까지 내 생각을 하지 않는 아주 개차반 같은 인간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썩혀왔는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난 당신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 절대로. 그들이 제게 가한 고통과 상처는 몇 마디 사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토록 따뜻하고 다르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시어머니께 받았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큰 사랑도 있더군요. 아마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시어머니만 하늘에서 잘 됐다고 울어주지 않으실까 생각했습니다. 친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약속을 해주셨어요. 앞으론 저와 제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줄 거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시겠다고요. 그 편이란 말이 소속감을 주고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친부모님은 저와 아이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시고 그동안 제가 해주지 못했던 아이의 교육도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또 남편과 과거 가족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때까지 사설 경호원까지 붙여주셔서 저희 모녀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게 되었고 제 인생은 어느새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이식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선 처음엔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아직 제가 살 날이 많고 간이식 때문에 친자식을 찾으려 한 게 아니라면서 이식대기를 걸어두었으니 연락이 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식대기란 귀하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끝끝내 검사를 받았고 제 간을 이식할 수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강한 욕구와 의지가 들었습니다. 저를 품어주신 부모님께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기에 꼭 이식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운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약도 먹어야 하고 후유증 생각도 해야 하지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지금 제 인생에 덧없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평생토록 행복하게 잘 지내볼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픔 모두 잊고 행복한 꽃길만 밟으라고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더욱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